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휴폐업 신고 39페이지 요약집 휴폐업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후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번 휴업 신고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학교 가는 경우,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휴폐업은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휴폐업은. 그런데 왜냐하면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재개 변경 신고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빼고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즉시가 뭐가 나오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빼고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아까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요. 등록증 교부도 지체 없이입니다. 근데 여기는 즉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인데요. 폐업 신고도 역시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 신고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등록인장 변경 등록도 사후 7일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시험에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불가능하다는 것 시험에 나왔고,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전자문서 불가능 있는지 보세요. 있어요? 50번 맨 밑에 전자문서 불가능 있습니까? 50번 암기 프린트 맨 밑에. 거기에 보면 휴업, 폐업,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폐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즉, 그래서 세무서에 가거나 등록관청에 가거나 둘 중에 한 군데만 가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바꾼 거고요. 그러면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 세무서로 자기들이 이메일로 그 행정 정보망을 통해서 송부를 해줍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디가 더 복잡하겠어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하러 가는 거하고 중개사무소 등록 폐업하러 가는 거하고 어디가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세무서에 세분서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시청에는 물론 시청에 가서 뭐 주민등록 등본 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등 폐업하러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군구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500~600명 정도 되거든요. 600명인데 매일 폐업하러 와버리면 1년 되면 다 폐업하고 없잖아요. 그대로 계속 유지되니까 거의 하루에 한 명도 안 올 가능성이 많죠. 하루에 2명씩만 폐업해버리면 1년 되면 다 폐업하고 없다고 600명이라 해도 거의 없어요. 그 줄 설 일이 없더라고요. 폐업하는데. 근데 세무서에는 줄 서야 되니까 세무서 갈 필요 없고,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보면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 보면 세무서 출장소 이런 게 나와 있죠. 근데 아예 거기도 갈 필요 없고 그냥 등록관청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교육제도 네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했고요. 오늘 한 게 등록 절차가 2문제, 결격사유 1문제, 사무소 하면 4문제, 겸업제한 1문제, 고용인 1문제, 인장등록, 휴폐업 이렇게 해서 8문제입니다. 자, 개설 등록 절차, 개업 절차인데 개업하려면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오늘 했던 내용 다시 정리입니다. 변호사도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터 3번에 보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된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그리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법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고,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3번에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등록 신청 서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사진은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을 제출한다고 했고요.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이 서로 다르다. 등록 신청서에는 부칙 개공이 들어가지 않고 등록증에는 부칙 개공도 들어갑니다. 자, 자격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암기 프린터 53번에 보면 실무교육이 있는데,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의 목적은 법률 지식이고요. 연수교육의 목적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옛날에는 그만두고 하루만 지나도 바로 실무교육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죠. 그 법이 해마다 바뀌니까 1년 넘었으면 법 바뀐 게 많으니까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제도 중에서 암기 프린트 53번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암기 프린트 53번 교육제도 5개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리고 맞춰보세요. 그 5개 중에서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사전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 대신에 안 받으면 개업하거나 취직을 못해요. 왜냐하면 고용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잖아요. 실무교육 수료증을.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을 뿐이고 처벌 규정은 없다.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그래서 교육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5개의 교육 중에서 공짜로 돈 안 받고 실시하는 교육은 딱 하나인데, 답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교육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돈까지 받으면 더 안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공짜로 합니다. 그런데 사전교육은 안 받으면 개업이나 취직 못하니까 돈 내고라도 받아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실무교육 받고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에 하면,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했고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고요. 등록 처분 통지 받고 나면 보정 설정을 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도 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를 하는데
업무 개시를 3개월 이내에 안 하려면은 휴업 신고해야 된다 했죠? 예, 휴업 신고도 안 하고 업무 개시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조금 전에 했는데 3개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 휴업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등록 절차였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 사유,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있습니다. 지금 요약집 페이지 찾기보다 암기 프린트 순서 찾기가 더 쉬워요. 31번에 보면 12가지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보면 12가지가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나이를 먹어야 된다. 19세.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결혼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이게 4번째네, 5번째가 아니고 5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의 경우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고요. 6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7번째,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다만 8번째 예외가 시험에 나왔죠. 사망, 폐업,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의 경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안 지나도 된다. 그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법인이 해산되어 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법인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등록 취소돼도 3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인 이름으로 바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9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9번이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신전속적이라고 했어요. 아까 몸에만,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건데 몸은 하나인데 만약 사무소를 여러 개 가지거나 또는 여러 번 등록해버리면 동시에 몸 하나로 동시에 계약서 적을 수 없죠. 그럼 결국은 나머지는 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가질 수 없다. 원칙.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라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하는데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지점, 은행 같으면 지점, 이걸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만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암기 프린트 3번 메뉴에 있는데 특수법인의 경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된다.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된다. 즉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의 개수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본사하고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설치될 수는 없죠. 절대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암기 프린트 4번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본,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를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보면 3번째 까만 별표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분사무소 업무 정지 처분 모두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4번째 까만 별표에 보니까 분사무소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고 돼 있죠. 둘 다 가능하다는 게 뭐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보면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죠.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아니라 분사무소 관할입니다. 중개 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입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인데요. 공동사무소는 개업공개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암기 프린트에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무조건 자꾸 찾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폐지 말 안 하는 거는 그냥 안 찾으면 돼요. 저하고 같이 하면 돼. 제가 폐지 말 안 하면 그냥 제 입만 보면 되고 폐지 말하면 폐지 보면 되고 같이 하는 게 안 피곤하죠. 저는 요약집 보라고 하는데 암기 프린트 보고 있고 암기 프린트 이야기하는데 요약집 잡고 있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성질 급하면 먼저 죽어요. 고기도 물고기도 잡아놓으면 성질 급한 거는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저도 와이프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어요. 성질이 엄청나게 급해요. 저는 막 저도 급한데 저보다 더 급해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성질 급한 사람이 손해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러모로.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고 공동사무소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고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고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장 등록, 보정 설정, 자격증 게시하는 것은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간판은 따로따로 안 달아도 되겠죠. 간판은 안 달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공동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이런 간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고 그게 명칭이 공동으로 바뀌었어요. 공동사무소라고 달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 달아도 위반은 아니지만 안 달아도 된다고요. 저는 공동사무소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등록증을 따로따로 달아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했냐. 저한테 수업 들은 분이라서 여자분이 2명이 공동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왜 공동으로 그냥 한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지 등록 2명 이름으로 하려면 등록하는데 수수료도 들어가잖아요. 등록 신청 수수료 돈도 들어가거든요.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2억 이상. 그러면 1년에 24만 8천 원 보험료도 내야 되거든요. 그거 왜 따로따로 하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 20년 됐는데 처음에 뭐 A, B가 있으면 2명인데 처음에 A 이름으로 5년 하고 그 다음에 B 이름으로 5년 하고 그 다음에 또 5년 지나고 나니까 또 A, B 이름으로 지금 하고 이렇게 공동을 하고 있대요. 그 이유는 세금 줄이려고 그렇게 한대요. 1억 버는 거, 한 사람이 1억 버는 것보다 둘이 1억 벌면 5천 5천이잖아요. 우리 양도소득세도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 세금 줄이려고 이렇게 한다더라고. 그 한 5년간은 세무조사 안 나오거든요. 그 5년 해가지고 A 이름으로 하다 폐업하고 망하고 B 이름으로 했다면 A 뭐 조사 안 한다고 이미 폐업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겸업 제한입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4번. 암기 프린터 24번 있습니까? 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24번. 찾았어요? 24번. 법인만 겸업을 제한합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이 취지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아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11만 8천여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거의 영세한 중개업소잖아요. 대부분에 그냥 구멍가게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대형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이삿짐 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도배업체도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손님들한테는 50% 할인해 준다 이런 걸 체감하면 국민들이 야 저기 운영하면 싸다 이런 걸 느끼면 다 그리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 되는 걸. 이삿짐 센터도 직접 운영 못하게 하고 소개만 하도록 하고 도배업체도 직접 운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발업도 안 되고 돈 되는 거는 못한다고 개발업도 안 되고요.
근데 개인은 다 가능한데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만 부칙개공의 경우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 물론 개인은 겸업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해석상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던데 그는 공무원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돼요.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이라고요. 이중직업을 가지면. 또 어떤 분이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난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자꾸 자격증 따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학교 계속 다녀도 됩니까? 묻던데 그건 양도대여가 될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에 맡겨놓으면 직접 중개업무는 해야 되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면서 학교 다니는 거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빌려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규정 무조건 위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은 탈탈 털면 무조건 위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등록 취소돼 버리면 분사무소 200개 넘게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정부 방안은 이게 등록 취소하는 게 아니라 위반하면 법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하고 법인은 등록 취소하는 건 없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아직 바뀐 건 아니고요. 그 외국 법인이 자꾸 항의하니까 이거 실컷 차려놓고 등록 취소돼 버리면 다 철수해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떼우는 것보다 이게 등록 취소하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행정처분이. 자, 그 다음에 고용인입니다.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인 직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중개보조원.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가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보조원이 있는데 이게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의 중개 업무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을 중개 업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원은 중개 업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에는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이 있었는데 1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중개보조원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번 계약서 작성, 2번 확인설명, 3번 확인설명서 작성, 4번 빈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것. 답은 빈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거는 다 가능해요. 요즘은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옛날에 1회 때는 이렇게 나왔다고요. 빈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게 현장 안내입니다. 현장 안내는 가능한데 이론적으로 하면 현장 안내하는데 손님이 도배는 깨끗하냐, 은행 융자는 얼마 있냐 이런 거 물으면 설명은 하면 안 돼.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재수없다고 그러면 안 본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 채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상한제 없습니다. 보조원은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장님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조원이든 소속공개사든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된다면 보조원이라면 명함에 보조원이라고 적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왜냐하면 고지했다 안 했다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명함에 보조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고지 안 할 리가 있습니까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면 명함 3개 줄 때 보조원, 중개보조원, 실장 해놓고 밑에 중개보조원 이런 거 적으면 되잖아요. 보통 소속공개사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실장 이렇게 같이 적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입니다. 도장을
찍을 도장을 미리 정해야 된다. 계약서 쓸 때마다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이러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요. 내가 찍은 거 아닌데요 이러면 누가 찍었는지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도장을 안 찍으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라고요. 인장 등록해놓고 이 도장 찍겠습니다 해놓고 그걸 안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제 도장 바꾸겠습니다 말을 하고 찍어야 된다고요. 그냥 다른 도장 찍었으면 그 자체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정지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 대표자 인장 X 시험에 나왔다고요.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는데 개인은 꼭 옛날에는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 개인도.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고려대학교 어윤대 총장이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을 없애야 선진국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맞기는. 왜냐하면 외국 정상들이 미국 트럼프도 보니까 뭐 사인하지 그 인감도장 찍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조약 이런 거 하면 다 사인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그건 지금은 인감도장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이러면 갑자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맞아요? 네, 요즘은 인감을 대신해서 그냥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있죠. 그게 그냥 인감 증명서하고 똑같더라고요. 인감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필로 적는 거예요. 그럼 지문 확인해가지고 본인 맞는지 동주민센터 직원이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늙어가지고 지문이 안 나와가지고 늙으면 다 안 나온다 이러더라고. 스럽더라고요. 잘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본인 맞는지 자꾸 헤매고 이러더라고요. 이 지문도 늙으면 잘 안 나오긴 하나 봐요. 하여튼 저는 잘 안 나오더라고 지문이. 그 본인 아니면 뗄 수가 없어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은 남이 뗄 수도 있잖아요. 대리인이.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고요. 협의의 묶은 대리가 아니라는 게 입증하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그래서 이제 개인의 경우 꼭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된다. 실명 도장이면 된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고 실명 도장이면 되는데 그 실명 도장이라도 크기 제한이 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도장입니다. 숫자입니다. 숫자는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2차 과목은 대체로 70% 이상이 암기사항입니다. 1차는 2의 절반, 암기 절반이고요. 자, 이게 인장 등록이고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휴폐업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전 신고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다음 주 할 내용입니다. 다음 주 할 내용도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계약이 뭡니까? 중개계약.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인데요. 중개계약에는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독점 중개, 순가 중개 이런 게 뭐 단독 중개, 공동 중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있는 거는 일반 중개, 전속 중개 두 개만 있어요. 미국이나 OECD 국가는 가보니까 전부 독점 중개더라고. 외국은 우리나라는 그 독점 중개에 대해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나오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실무로. 근데 요즘은 출제위원들이 법조문에 없는 거, 근거가 없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내려고 그래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가 법 없는 거 네가 봤냐 막 이렇게 따지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에 있는 거는 일반 중개, 전속 중개 두 개가 있고요. 외국은 독점 중개는 완전 독점권을 주니까 한번 독점 중개 계약을 맺으면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중개보수를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좋을 것 같긴 한데 다만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신규로 개업하려고 하면 독점 계약을 맺은 게 한 건도 없잖아요. 처음에 개업하려면. 그럼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면은 중개보수 반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장단점은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독점 중개가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독점 중개를 도입하자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니까 아직 국토부 입장은 안 된다. 시기상조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개업공개사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극과 극이다. 상향 평준화가 돼야 이게 할 수 있는데 만약 독점을 맺으면 영원히 독점 맺을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유효기간 3개월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3개월 안에 못 팔면 또 다른 데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점을 맺으면 다른 데 내놓으면 무조건 위약금 물어야 되거든요. 무능한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계약도 안 하고 독점권만 가지고 있고 이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 제 생각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일반 중개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중개는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중개업소 다 다니면서 내놓을 마레프라고 있죠. 저게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라고 있는데 여기 가니까 중개업소가 50개 있더라고. 50개. 그 아마 재개발했는지 재건축했는지 뭐 아파트가 엄청나게 크더라고. 여기 보니까 중개업소가 50개 있어요. 그거 내놓으려고 보니까 50군데 다 다니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해. 그래서 그냥 간판 사진만 찍어 와가지고 집에 50개 가지고 한 군데 중개업소만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가려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인사하는데 바로 옆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잘 가라고 인사하고 안 들어가고 갈 때까지 안 볼 때까지 계속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도 1시간 걸리더라고. 50군데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한 달 내놓는데 시간이 하루에 50군데 다 내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일반 중개입니다. 여기저기 팔아달라고 내놓는 게 일반 중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라고 하죠. 전속 중개는 전속 중개 계약은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전속 중개 계약이죠.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이 돼 있잖아요. BTS가 하이버에 전속이 돼 있죠. 지금 민희진 대표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하이버 주식이 뭐 5천억 손해, 지금 정말 주가가 5천억 정도 손해라더라고요. 지금 뭐 민희진하고 몰라요? 알아요? 뉴진스 엄마라고 불리는, 난 진짜 친엄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키웠다고 그냥 엄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늙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진짜 친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민희진을 높게 평가하나 봐요. 뭐 우리나라 그 여성들을, 억압된 여성들의 그 선구자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성 지배 사회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막 그 인터뷰하면서 욕하고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런 조직사에서 도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딱 정해진 체계에서 그 반발하면 매장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뭐 제가 평가한 게 아니라 외국 신문에서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전속입니다.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이 돼 있잖아요. 그게 전속 중개 계약이다.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인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 우리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네이버 부동산, 뭐 직방, 다방, 한방 이런 거 보면 매물 볼 수 있는 게 있잖아. 호갱노노 이런 거 매물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는 데가 있죠. 그건 정보망이 아니죠. 개업 공개사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라고. 일반인들은 못 보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우리 중개업소에 가서 팔아주세요 하면 잠깐만요. 예, 뭐 아파트 메토라고는 말하죠. 나온 거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 보고 말해주잖아요. 그게 정보망이라고. 개업 공개사들끼리 볼 수 있는 게, 개업 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우리가 보는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는 직방, 이거는 직거래 사이트예요. 직거래 사이트인데 손님들이 원래 그 매물을 올리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손님이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 올리려면 광고비 내야 되잖아요. 전부 개업 공개사님들이 올리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도 처음에는 순진하게 그 직방 이런 데 물건 올라와 있길래, 원룸 올라와 있길래 그 주인 직접 올린 줄 알고 전화하니까 100% 다 개업 공개사더라고. 개업 공개사.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광고비 내고. 자, 정보망은 개업 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요 4문제, 5문제 정도, 여기 2문제, 그래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라고요. 권리는 이게 중개보수 받는 게 권리예요. 돈 받는 게 중개보수. 중개보수 받는 거는 2문제 나옵니다. 보수 받는 거에 대해서 한 문제,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나와요. 그것도. 그리고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가장 의무가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미리 그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하기 전에 확인 설명을 하고, 만약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돼. 보정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가입해야 되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에 또 7월 달부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비 세부 항목 이런 걸 설명하도록 추가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려고, 예를 들면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개인은 손해겠어요? 이익이겠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이 되나 봐요. 이게 역으로 그 주택임대차 신고하라고 해서 다 해보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세금 더 나왔대요. 임대사업 하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월세 60만 원 받으면서 관리비 30만 원, 월세 30만 원 이러면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비 어떻게 부과됐냐, 주인이 직접 부과했냐, 뭐 아니면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했냐,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포함됐냐 안 되냐 이런 걸 다 체크하도록 바뀌었다고. 바뀔 예정이에요. 7월 달부터 확정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인데요. 이 계약서 작성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법률행위 하는 걸 행정사법 제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 의무에 관한 계약은 행정사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개업공개사와 변호사는 가능하대요. 변호사는 법률행위 대리를 업을 하는 거니까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변호사법에 의해서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보면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정 설정, 개인은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보험금이고, 보험료는 24만 8천 원 냅니다. 1년 보험료가. 이 보험금은 타는 돈이 보험금이죠.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보험금,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 내는 돈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요? 계약자가 내고, 보험금은 수익자가 탑니다. 저도 와이프가 저에 대해서 뭐 암보험, 뭐 사망보험 이런 거 가입했다더라고. 계약자 와이프, 피보험자 저고요. 수익자도 와이프. 제가 죽으면 와이프가 돈 타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서 보험료 빠져나간다고 돈은 저보고 빨리 송금해라 하고 이러더라고요. 계약자가 돈을 내야 되니까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피보험자가 죽으면 수익자가 돈 탑니다. 안 죽고 중간에 해약하는 것은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지금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 이걸 부작위 의무라고도 합니다. 시험에 뭐 부작위 의무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하면 안 되는 의무라고 해서 부작위 의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야 되는 의무를 작위 의무,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근데 이게 금지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작위 의무입니다. 어쨌든 의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까지 해서 다음 주도 8문제 정도 하고요. 꽂히세요. 2억이에요. 2억. 예, 2억으로 분사무소 2억이에요. 네. 자, 오늘 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00만 원이 아니고 얼마요? 300만 원. 기출문제입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 오늘 내드린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야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죠?
도로교통법 위반해 가지고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하면은 금고형을 많이 선고합니다.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금고형을 받으면 결격사유 이다 아니다? 결격사유입니다. 벌금만 2법이고 벌금만 2법이고요. 나머지 금고 이상은 2법 저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금고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사유입니다. 유예기간 더하기 2년. 벌금만 2법이라고요. 벌금만. 징역 금고는 2법 저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라고요. 결격사유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2법이든 저법이든 아무 말 없으니까 모든 법이라고. 모든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종료된 거는 만기 출소고요. 집행 면제는 뭐가 있어요?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특별 사면. 이게 집행 면제입니다. 3년 미경과자입니다. 단 가석방은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죠. 어버이날 뉴스에 나왔던데요. 가석방 낸다. 대통령 장모님 가석방 낸다. 이런 거 뉴스에 나왔죠. 그럼 가석방은 법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만 채우면 징역 3년 선고받으면 1년만 지나면 이론적으로는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석방 되고 3년만 지나면 바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3년 받았는데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기간 2년 남았죠.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인데 오늘이 4월 10일 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5월 10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6월 10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6개월 업무정지. 그러면 이 A 임원은 업무정지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한다. 할 수 있다. 답은? 할 수 있다고요. 위반 행위를 할 때 이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기책 사유가 없잖아요. 사유 발생 당시라고 처분 당시는 근무했지만 사유 발생할 때는 근무를 안 했으니까 결격 사유 아니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자, 2번입니다. 등록증 교부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장, 서귀포시장도 등록관청입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입니다. 자, 불인자가 거두리라. 등록증은 누가 줬어요?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줬기 때문에 재교부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되겠죠.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받았으니까 시도지사인데 재교부 신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받고 등록증 교부 전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제가 등록 처분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등록이 됐다고 통지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등록번호가 있어요. 통지서에.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이미 등록됐다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 다만 등록은 됐지만 등록증 교부받지 않고 업무를 했다면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지언정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요. 등록은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중 등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중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본금은 2억 이상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이고요. 틀린 것이 옳은 것이네요. 2억은 뭐가 2억이라고 했어요? 보정설정 금액이 2억이죠. 보정설정 금액 2억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업만이 아니라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6가지는 해도 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암기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반수 이상이 아니라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된다. X.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답이네요. 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 면적 제한은 없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사유인데요. 가석방 된 날이 아니라 가석방은 가석방 기간을 남은 자녀 형기입니다. 가석방 기간이라는 게 남은 자녀 형기. 아까 말했죠. 징역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자녀 형기 가석방 기간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되죠. 가석방 된 날로부터 X. 그 다음에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맞습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집행 면제 받은 날부터 3년 지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행 면제가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이 법인데 다른 법이라고 해서 X죠. 벌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내도 결격 사유? 아니다. 근데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 사유라고 했습니다. 벌금은 이 법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이천에 등록했으면 사무소도 이천에 둬야 돼. 광주에 두려면 광주시에 등록해야 돼요. 관할구역 안에 둬야 되고요. 한 개밖에 안 되고요.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도별로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전부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6번입니다. 겸업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부칙 개공도 답이네요.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아닌 시험에 모든 반드시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은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법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1번은 O입니다. 이거는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된다. 겸업은 할 수 있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견만 해도 됩니다. 도배, 이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알선하는 것만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분양 대행 겸업할 수 있습니다. 택지 분양 대행업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유일하게 이때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35번 실시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하게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그런 지문이 한 3개 이상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도 전부 정답이 아니라고 체크하시면 90% 이상은 맞습니다. 틀린 것은 해도 아니다. 그 답 아니라고요. 옳은 것은 해도 답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오직 이거 하나만 나왔다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3번은 대통령령이잖아요. 요거 이런 문제 딱 한 번 나왔다고요. 정확하게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정답이 아니었다고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 정답이 아니라고요. 이렇게까지 참 말하기가 그런데 왜냐하면 이걸 다 한계할 수는 없거든요.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대통령령은 세부적 내용을, 국토부령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숫자 들어가고 며칠 안에 한다 이런 거는 대체로 국토부령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일치하진 않아요.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이죠. 모든 서식은 전부 국토부령입니다. 1번이 정답인데요. 유일하게 기출문제 중에서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8번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틀렸네요. 7mm 이상 30mm 이내 암기 프린터 39번에 인장 크기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등록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되고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1가지밖에 없습니다. 5번 등록인장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7일 이내입니다. 자, 9번에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등수사보자 1번이 답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때까지 기출문제 요 3개가 답으로 나왔어요. 틀린 답으로 나온 게.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아요. 제가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해 보니까 사장님이 게시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제 사무소도 아닌데. 저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했는데 우리 사장님은 제가 게시하니까 지금 빨리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관청에 신고했어요. 지금 소속공인중개사 근무하면서 자격증 게시 안 하고 하는데요. 그럼 나와 조사해가지고 100만 원 과태료 받고 저는 그날부로 잘리고. 자, 10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요. 공인중개 법률사무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명칭은 쓰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렇게 간판 달아놔도 안 됩니다. 무자격자 이 경우에는. 5개 광고물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했을 때는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되죠. 성명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중개 보조원 이름 적는 거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가 광고가 들어가는 그 벌칙 시험에 나온다 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는 경우. 그래 완료해가지고 계속 올려놓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5개 광고물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개인의 경우 개인 사장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행정절차법 X, 행정대집행법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저 실제 시험장에 가서 틀린 거는 X, 옳은 거는 O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한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이 다 다른데 저는 한 문제 풀고 바로바로 마킹했어요. 어떤 분은 그냥 40문제 다 풀고 심지어 40문제가 아니라 1차 하면 80문제 다 풀고 처음부터 80번까지 1번부터 80번 마킹하는 분도 있던데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10분 남았다 이러면 손이 떨려가지고 마킹이 안 될 수가 있어. 갑자기 들들들 떨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10분 남았다는데 한 과목 다 해놓고 그 다음 과목 했으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잖아요. 한 10문제 남아도 아무거나 찍어야 되는데 비워놓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찍어놔야 그래도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합격자 발표 때까지 기다려볼 수는 있잖아요. 10문제 찍은 게 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비워놓고 나오면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 취향은 무조건 한 문제 풀고 바로바로 마킹해요. 왜냐하면 풀 때 생각 안 나는 게 나중에 생각날지 않아요. 안 나더라고요. 알고 있는 것도 자꾸 잊어먹는데 나중에 생각 다시 안 나요. 그냥 바로바로 차라리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워놨다가 한 개 밀려가지고 적는 경우도 있다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 꼭 한 분씩 나와요. 학원에 한 분씩. 이거 한 문제 밀려가지고 적어가지고 떨어지는 분이 나중에 적겠다고 비워놨다가 풀겠다 해놓고 모르고 그냥 마킹을 밀려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요. 자,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거고 필요할 때.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기본 모니터링은 15일이 아니고 아까 그림에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암기 프린트에도 다 숫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30일은 암기 프린트 35번에 있죠. 35번에 30일 숫자 30일. 자, 1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중개보조원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에 1,000만 원 절대적 취소입니다. 중개보조원 고지해야 되고요. 고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배수 초과해서 고용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고요.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주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 지방세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업공개사님들이 아예 지금 제가 연수교육을 하러 다녀보니까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이 아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세대별 주민등록 열람 이런 것도 6개월치 다 해오라고 해요. 아예 요즘은 개업공개사님들이 원룸 같은 거 이런 거 전세 중개는 의뢰를 안 받는 분도 있대요. 실권 중개 주고 잘못하면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연루돼 가지고 골 아플 수 있잖아요. 월세 중개를 한다고 원룸 같은 거는 괜히 전세했다가 은행 융자 받고 보증금 다 하고 하면은 깡통 주택이 될 수 있잖아요. 집 팔아도 보증금 못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